밤의 도시를 지배하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탑스텔라 이노베이션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그 주인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짙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깊이를 알 수 없는 고독의 섬에 갇혀 있었다.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알고리즘과 같았다.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값이 나오고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존재했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였고 특히 사랑이나 연애 같은 비논리적인 행위는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배제된 항목이었다. 직원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로봇이라 불렀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그의 칼날 같은 분석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에 혀를 내둘렀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요한 신기술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 회의에서 그는 단 몇 분 만에 몇 달간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의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해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유능한 임원들은 그의 서늘한 시선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감정을 섞지 않고 오직 데이터와 팩트만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다. 그것이 바로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이 펼쳐지고 있었다. 낮고 작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 이하나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지훈이 보는 것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따뜻한 불빛으로 보였다. 그녀는 그 불빛들을 하나하나 캔버스에 담으며 자신만의 꿈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미술학도인 그녀의 삶은 팍팍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다.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물감 자국이 마를 날이 없었고 낡은 가방에는 항상 스케치북과 연필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순수했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리기 시작한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다. 스텔라 이노베이션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 이하나는 그곳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샴페인,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한 연회장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천지였다. 그녀는 쟁반을 든 채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다. 강지훈에게 그날은 1년 중 가장 견디기 힘든 날이었다. 바로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상처를 감춘 채 그는 수많은 축하 인사와 가식적인 미소들 속에서 가면을 쓰고 서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을 짓누르는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결국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연회장을 빠져나와 비를 피할 수 있는 한적한 테라스로 향했다. 그곳에서라도 잠시 숨을 돌리고 싶었다. 차가운 밤 공기와 빗줄기가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그는 난간에 기댄 채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괜찮으세요? 비를 너무 많이 맞으신 것 같은데.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한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바로 이하율이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의 주변에서는 누구도 감히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직위나 명성을 전혀 모르는 듯 순수한 걱정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불어온 거센 바람에 빗줄기가 테라스 안까지 들이쳤고 지훈의 값비싼 수트는 순식간에 젖어들었다. 하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직원용 가디건을 벗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잠시 입고 계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그 순간 지훈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아무런 대가도 의도도 없는 순수한 친절.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가 내민 가디건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옷에서 희미하고 좋은 향기가 났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다. 잠깐 같이 있어줄 수 있나?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폭우가 쏟아지는 도시의 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 잠시 기댔다는 것밖에는. 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력을 놓아버렸고 하나는 그의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에 이끌려 그의 곁을 지켰다. 술기운과 낯선 분위기, 그리고 서로에게서 느낀 기묘한 위로가 하룻밤의 일탈로 이어졌다. 몇 주가 흘렀다. 강지훈은 그날 밤의 일을 완벽하게 잊은 듯 보였다. 그에게 그것은 계획에 없던 시스템 오류 즉시 삭제해야 할 데이터에 불과했다. 그는 다시 완벽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일상을 살아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회사의 미래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만이 가득했다. 그 밤에 이름 모를 아르바이트생은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잔상으로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하율의 삶은 조용히 그리고 거대한 파문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미미한 구역질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생리가 늦어지고 몸의 변화가 점점 뚜렷해지자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설마 아닐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좁은 옥탑방 화장실 차가운 타일의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녀는 사용 설명서를 몇 번이고 읽어본 뒤 심호흡을 하고 테스트를 실행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차마 결과를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 눈을 질끈 감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하얀 플라스틱 막대기 위 선명하게 나타난 두 개의 붉은 줄.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내려진 거대한 낙인이자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의 증표였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다.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좁은 화장실 안에서는 아무런 메아리도 울리지 않았다. 이제 막 22살 창창한 꿈을 꾸던 그녀의 인생에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이 닥쳐온 것이었다. 시간은 멈춘 듯했다. 이하나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에 든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두 개의 붉은 줄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며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듯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귓가에서는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이명처럼 맴돌았다. 이제 겨우 22살. 그녀의 어깨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현실이었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펼쳐질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물들이는 화가가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아이,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작은 생명. 그 존재는 축복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왔다.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학업은 그림은 그녀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갔다. 지워버릴까? 차마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단어가 떠올랐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생명을 지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을 영원히 파괴하는 일이 될 터였다.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며 고민하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수는 없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 돈이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한 생명의 시작에 대해 그 역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결심을 하고 나니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름조차 희미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그날 밤 그가 보여주었던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과 그가 속해 있던 회사의 이름 스텔라 이노베이션 뿐이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 그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정보들은 그녀를 또 한 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스텔라 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거대 기업이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이끄는 총수는 바로 강지훈 회장이었다. 화면 속 사진의 남자는 그날 밤 테라스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수많은 기사에서 언급되는 그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과 얼음 같은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 그녀는 자신이 하룻밤에 인연을 맺은 상대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깨닫고 숨이 턱 막혔다. 평범한 미대생인 자신이 감히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스텔라 이노베이션 본사 건물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성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그곳을 바라보기만 했다. 수많은 최고급 세단과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그들 모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보였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설까? 수십 번도 더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간의 망설임 끝에 남은 용기를 전부 끌어모아 마침내 그 거대한 유리문 안으로 들어섰다. 눈부시게 빛나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그녀를 압도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지훈 회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직원은 의심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약속이 없으면 만날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같이 로비를 찾아와 몇 시간이고 묵묵히 그를 기다렸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행동은 결국 강지훈의 비서인 김 실장의 눈에 띄었다. 노련한 김 실장은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회장에게 헛된 기대를 품은 수많은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정중하게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서, 특히 절박함과 순수함이 공존하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다. 그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웬 젊은 여자가 며칠째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 말했다. 처리해. 하지만 창립 기념 파티 때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 말에 지훈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그날 밤의 파편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 귀찮은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나주기로 결정했다. 김 실장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들어선 하나는 숨을 삼켰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사무실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극도로 미니멀하고 차가웠다. 강지훈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그날 밤의 슬픔이나 혼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혹은 해결해야 할 비즈니스 문제를 분석하듯 무감각하고
냉정한 시선이었다. 하나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용기를 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2개의 붉은 줄.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날 밤 이후로 몸이 좋지 않아서 확인해 봤어요. 강지훈의 시선이 테스트기로 향했다. 그의 표정에는 단 1초의 흔들림도 없었다. 놀라움도 분노도 당혹감도 아니었다. 그는 마치 예상했던 데이터 값을 확인하는 연구원처럼 그것을 집어들어 살펴볼 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마치 예상했던 데이터 값을 확인하는 연구원처럼 그는 테스트기를 내려놓고는 시선을 들어 하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병원에는 가봤나?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그는 이어서 물었다. 마지막 관계가 언제였지? 내 아이라는 건 확실한가? 그의 질문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변호사나 의사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하나는 그의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냉정한 신문이 아니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반응을 기대했던 그녀는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훈은 그녀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말한 뒤 즉시 비서와 법무팀에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것, 그리고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회사의 주가와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할 것. 그의 머리는 이미 이 사태를 최상의 효율로 해결하기 위한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개인적인 스캔들이 아닌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모든 분석과 준비를 마친 지훈은 다시 하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책상 위에 잘 정리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그것은 혼인 계약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사업 계획을 발표하듯 입을 열었다. 결혼합시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니까. 그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스텔라 그룹의 후계자로 인정한다. 이 하나는 법적인 아내로서의 지위를 얻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과 생활을 보장받는다. 단 2사람의 관계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파트너십의 하나며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이며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하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청혼이 아니었다. 하나의 완벽한 거래 제안이었다. 사랑도 애정도 심지어는 최소한의 유대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그녀와 그녀의 뱃속 아이는 그의 완벽한 인생 계획에 갑자기 끼어든 오류였고 그는 지금 그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패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가 느낀 상처와 모욕감은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하, 아이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없으신가요? 강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와 같았다. 그는 아주 짧고 명료하게 대답했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일 뿐이요. 나는 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 순간 이하나는 깨달았다. 자신이 발을 들인 이 남자의 세계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차갑고 비정한 곳이라는 것을. 그녀는 눈앞에 혼인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몸을 떨었다. 강지훈의 사무실을 나온 이하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었다. 손에 든 펜의 감촉과 종이 위를 스치던 서명 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인생을 미래를 그리고
어쩌면 감정까지도 한 장의 계약서와 맞바꾸었다. 자존심은 이런 모욕적인 거래를 거부하라고 소리쳤지만 현실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속삭였다. 가난 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갈 자신의 모습과 모든 것이 보장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날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교차했다. 결국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그녀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유능한 비서인 김 실장이 모든 절차를 처리했다. 며칠 후 그녀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옥탑방의 작은 삶을 뒤로하고 서울의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멀어질수록 그녀는 낯선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높은 담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저택은 성과 같았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은 예술 작품처럼 완벽했지만 사람이 사는 집의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계절에 맞는 꽃들이 피어 있었지만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인위적으로 보였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황금 세장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저택의 문이 열리자 정갈한 유니폼을 입은 사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을 총괄하는 중년의 집사방 여사는 정중했지만 서늘한 태도로 그녀에게 집안의 규칙들을 설명했다. 그녀의 말투는 이곳의 새로운 안주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의 스케줄에 추가된 새로운 관리 대상을 대하는 것에 가까웠다. 이 하나는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속에서 자신이 철저한 이방인임을 실감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이전에 살던 옥탑방 전체보다도 훨씬 컸다. 최고급 가구와 최신 전자기기들이 갖춰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드레스룸에는 그녀가 평생 입어보지 못할 명품 옷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욕실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이 모든 호화로움 속에서 그녀는 극심한 고독과 공허함을 느꼈다. 이 넓은 공간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고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온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일상은 보이지 않는 규칙들로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식사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었고 메뉴는 전문 영양사가 그녀와 태아의 건강을 고려해 완벽하게 계획했다. 강지훈은 거의 집에 없었다. 그는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했고 그녀가 잠든 후에야 돌아왔다. 어쩌다 마주치는 식사 시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거대한 식탁 양끝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강지훈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그녀에게 물질적인 모든 것을 제공했다. 한도 없는 신용카드가 주어졌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의 임신은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할 하나의 프로젝트와 같았다. 그는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했고 정기적으로 김 실장을 통해 그녀의 건강 상태를 보고받았다. 그의 책임감은 철저했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인 온기가 없었다. 외로움에 지친 하나는 그림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방 한쪽에 이젤을 세우고 캔버스를 펼쳤다. 하지만 하얀 캔버스 앞에만 서면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었다. 예전에는 가난 속에서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영감이 이 완벽하고 삭막한 환경 속에서는 질식해버린 듯했다. 그녀의 붓은 색을 잃었고 스케치북은 빈 페이지로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하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나섰다. 1층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간 그녀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지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픈 눈으로 액자 속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가 누구를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하나는 처음으로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을 엿보았다. 그 역시 상처를 간직한 한 명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는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감정이 없는 로봇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김 실장은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의 초안을 들고 와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자료는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조용히 사랑을 키워왔으며 축복 속에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꾸며져 있었다. 하나는 거짓으로 가득한 문장들을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결혼은 이제 스텔라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대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되어 있었다. 김 실장은 이것이 회장님과 회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그녀는 이 거대한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기로 동의한 셈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역할은 그저 강지훈의 완벽한 아내이자 그의 아이를 낳을 건강한 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 밤 하나는 방 안의 넓은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지만 어느 것 하나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아직은 평평한 자신의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뱃속의 작은 생명만이 이 차가운 세상에서 그녀가 가진 유일한 온기이자 희망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가 모든 걸 견뎌낼게. 너를 위해서라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스텔라 이노베이션의 강지훈 회장이 평범한 미술학도와 극비리에 결혼했으며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다. 재계의 얼음 왕자로 불리며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었던 그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언론사들은 이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 이하율이라는 인물을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두 사람의 사진은 완벽하게 연출된 것이었다.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강지훈은 무심한 듯하면서도 보호적인 시선으로 하나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하나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살짝 부른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대중은 이 로맨틱한 장면에 열광했다. 냉혈한으로만 알려졌던 CEO의 인간적인 모습과 가난하지만 순수한 여대생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스텔라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차갑게 비웃으며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 강지훈의 먼 친척이자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유성그룹의 최민환 회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지훈의 결혼 기사가 대서특필된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평생을 스텔라 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살아왔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지만 강지훈은 언제나 철옹성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사랑아이 같자는 소리. 최민화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감정 따위를 믿지 않는 강지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 결혼은 분명 무언가 다른 목적을 위한 위장일 것이고 그 배경에는 반드시 약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저 여자 이하율이라는 존재 자체가 강지훈의 완벽한 방어벽에 생긴 유일한 균열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족을 불러 지시를 내렸다. 이하율이라는 계집에 대해 샅샅이 뒤져봐. 먼지 하나까지 전부. 그리고 강지훈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경고를 시작해. 결혼 발표 이후 이하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익명의 존재가 아니었다. 저택의 높은 담장 안에서도 세상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의 과거, 가족, 친구 관계까지 모든 것이 파헤쳐져 기사화되었다. 그녀의 옥탑방은 신데렐라의 초라한 과거로 포장되어 방송을 탔고, 그녀가 다녔던 학교와 아르바이트 장소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다. 그녀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강지훈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늘어난 언론의 관심을 회사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역이용했다. 그는 공식 석상의 하나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계산된 행동으로 자상한 남편의 역할을 연기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하나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거나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더욱 열광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 차 안에 단둘이 남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냉랭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업무를 확인했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위선적인 상황의 하나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화려한 삶이 아니었다. 그저 조용하고 평범하게 자신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위험의 첫 번째 신호는 아주 사소한 형태로 찾아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섬뜩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끊어버렸다. 하지만 그 전화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걸려왔다. 항상 같은 시간 깊은 밤중에 울리는 벨소리는 그녀의 신경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익명의 편지였다. 고급스러운 편지지에 인쇄된 글씨로 아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자리가 아니야. 당장 떠나. 편지에는 어떠한 협박이나 욕설도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경고의 메시지는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가 이 문제를 또 하나의 처리해야 할 업무로 여길 것이 뻔했기에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왔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저택 정원에서 잠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임신 초기라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되새기며 천천히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정원 관리용 스프링클러가 모두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사방에서 뿜어져 나와 그녀의 옷을 순식간에 적셨다. 놀란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발밑에 잔디밭이 갑자기 푹 꺼지며 그녀의 발이 빠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놓은 작은 함정이었다. 다행히 깊지 않아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공포에 질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젖은 몸으로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등골이 오싹했다. 스프링클러의 오작동과 땅에 파인 함정, 이것은 절대 우연일 수 없었다. 누군가 이 저택 안에서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집 안으로 돌아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성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그날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는 날이었다. 강지훈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동행하지 못했고 김 실장과 수행기사가 그녀를 수행했다. 병원으로 향하던 차가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대형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해 왔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보였다. 베테랑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핸들을 꺾어 충돌을 피했지만 트럭은 끈질기게 그들의 차를 위협하며 따라붙었다. 고의적인 위협임이 분명했다. 김 실장은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운전기사는 고개에 가까운 운전 실력으로 트럭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나는 안전벨트를 맨 채 배를 감싸 안고 공포에 떨었다. 뱃속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두려워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결국 그들의 차는 간신히 트럭을 따돌리고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뒤따라온 트럭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가짜 번호판을 단 대포 차량이라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고나 장난이 아니었다. 자신과 뱃속 아이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하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모든 보고를 받고 달려온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어야 할 영역이 침범당했고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되던 존재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다친 곳은 없는지 묻는 대신 곧장 전화를 걸어 보안팀장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저택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그녀의 24시간 밀착 경호를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꽃이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최민환.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소파에 앉아 공포에 떨고 있는 하나를 향해 다가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날 밤 저택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이하율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는 듯했다. 평소라면 그는 이런 상황에서조차 철저히 사무적으로 대처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의 내면에서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감정들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것에 대한 분노이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가 위협받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원초적인 분노였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채 가늘게 떨고 있는 하나의 어깨를 보았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존재. 하지만 그녀가 품고 있는 아이는 명백히 자신의 핏줄이었고 그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 역시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책임의 범주 안에 있었다. 그의 머리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계속해서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하나는 옆에 앉은 그의 기운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질책할 것이라 예상했다. 골칫거리를 만들었다고, 그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비난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과 아이를 위협한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분노였다. 그녀는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차갑게 불타는 눈빛에서 처음으로 그가 가진 야수적인 일면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밤사이에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저택의 경비 인력은 3배로 증원되었고
낯선 얼굴의 최고 수준 경호원들이 정원 곳곳을 순찰했다. 보이지 않던 위치에 최첨단 CCTV와 적외선 감지기들이 설치되었고 저택은 그야말로 외부의 어떤 위협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다. 강지훈은 밤새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직접 지시하고 통제했다. 그는 하나에게 새로운 수칙들을 전달했다. 그의 어조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내용만큼은 지극히 개인적이었다. 앞으로 그녀는 자신이나 완벽한 경호팀 없이는 절대 저택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모든 우편물과 배달 물품은 정밀 스캔을 거쳐야 했고, 심지어 집안에서조차 항상 여성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그녀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곧이어 소개된 여성 경호원 안유진은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전문가였다. 그녀는 과묵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강지훈의 조치는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로 철저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보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그의 이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미묘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지훈 자신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는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져서 라고 무심하게 말했지만 하나는 그것이 자신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다정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그녀가 있는 공간을 향해 있었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의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침묵의 결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서류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조용히 그녀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입덧 때문에 그녀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자 그는 갑자기 주방장을 불렀다. 그리고는 영양사가 보고했던 내용 중 그녀가 좋아할 만한 다른 메뉴를 준비하라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의 말투는 명령에 가까웠지만 그 행동에 담긴 배려는 숨길 수 없었다. 또 다른 날 밤 하나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서재에서 나온 지우는 소파에 불편하게 웅크리고 잠든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다. 이내 그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가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 자신조차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내 몸을 돌려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반쯤 잠에서 깨어났던 하나는 그의 모든 행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담요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스텔라 이노베이션 내부에 존재하는 비밀 정보팀을 총동원했다. 그들은 국가정보기관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오직 회장 직속으로만 움직였다. 그는 정보팀에게 차량 공격 사건의 배후를 샅샅이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명확했다. 최민환 회장. 그는 증거를 찾아내 최민환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서재에서 하나를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전략적인 분석을 하듯 말했다. 그들은 당신을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당신을 공격하는 거요. 그의 말에는 어떠한 로맨틱한 뉘앙스도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은 하나의 심장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약점. 그의 세계에서 그녀가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에게 기묘한 소속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오. 당신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고 자신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지켜내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싸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의 말은 그녀를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닌 이 전쟁의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어 주었다. 그날 이후 하나의 눈에 비친 강지훈은 더 이상 차가운 계약 상대나 비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고독한 전사였다. 그의 무뚝뚝함과 차가움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그것이 또 다른 약점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종류의 믿음과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강지훈의 서재는 더 이상 책을 읽고 사색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치밀한 전쟁을 지휘하는 비밀 사령부로 변해 있었다. 벽 한쪽에는 최민환 회장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인물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데이터 차트들이 가득했다. 강지훈과 김 실장은 거의 매일 밤을 새우며 최민환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부패의 제국을 해체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최민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한 인물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미끼로 정계와 재계의 유력 인사들을 매수하여 자신만의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의 반격은 마치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처럼 더디고 어려웠다. 최민환은 언제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자신의 흔적을 지웠고 결정적인 증거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지훈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최고의 사냥꾼처럼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상대가 지쳐서 빈틈을 보이기를 기다렸다. 그의 정보팀은 최민환의 모든 금융거래와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수십 년 전의 낡은 금융자료 속에서 아주 작지만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민환이 이제는 파산하고 사라진 어느 건설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던 기록이었다. 그 건설회사의 이름이 강지훈의 눈을 사로잡았다. 대영건설.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였다. 공식적으로 그의 아버지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경영난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어린 강지훈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때부터 감정을 지우고 오직 성공과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지훈은 수십 년간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서재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경영 일지와 개인적인 기록들을 찾아냈다. 밤을 새워 아버지의 기록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는 그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사업은 실패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환의 교묘한 자금 압박과 공작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아버지의 일지, 마지막 장에는 절망과 배신감에 찬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환이가 내 동생 같은 그놈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갔다. 나는 패배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강지훈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스텔라 그룹을 지키기 위한 것을 넘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복수전이 되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이하율이었다. 저택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갇혀 지내던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고 어두워지는 그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는 상처 입은 늑대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저 따뜻한 차를 내어주거나 그의 건강을 챙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녀는 잠에서 깨어 서재로 향했다. 그가 또 밤을 새우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서재 안은 비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그가 밤새 보았을 낡은 서류와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정리하려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멈췄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지훈의 아버지와 최민한,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남자가 건설 현장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김 실장과 정보팀은 사진 속 인물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만 집중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예술가적인 눈은 다른 것을 포착했다. 그녀는 사진의 구도와 배경에 주목했다. 사진 뒤편에 흐릿하게 찍힌 건설 장비에 새겨진 작은 회사 로고, 그리고 신원 미상의 남자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어색하게 서 있는 자세와 얼굴의 특정 부분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손의 위치. 논리적인 분석가들은 그냥 지나쳤을 사소한 디테일들이었다. 그녀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 작은 단서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스케치북을 꺼내 기억을 더듬어 흐릿한 로고를 복원했고, 남자의 어색한 자세와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그의 특징들을 그려나갔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수십 년 전 건설업계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사진 속 로고는 당시 대형 건설의 하청을 받았던 작은 회사였고, 신원 미상의 남자는 당시 대형 건설의 부실 공사를 감리하고 잠적했던 핵심 인물 오정수라는 건축가였다. 오정수는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지만 사건 이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가 최민환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 최민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정리한 스케치북을 들고 강지훈에게 달려갔다. 지쳐 보이는 얼굴로 막 서재에 들어서던 그는 그녀의 말을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들었다. 이미 최고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지나간 자료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내민 스케치북을 보고는 말을 잃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복원된 로고와 오정수의 인상착의에 대한 섬세한 묘사, 그리고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추론 과정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즉시 정보팀에 그녀가 찾아낸 단서들을 전달하고 재조사를 명령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녀의 추리는 정확했다. 정보팀은 그녀가 제시한 새로운 방향을 토대로 추적을 시작했고, 마침내 수십 년간 숨어 지내던 오정수의 현재 거주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최민환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모두가 놓치고 있던 그 열쇠를 이하율이 찾아낸 것이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처음으로 그녀의 맞은편이 아닌 바로 옆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다가 문득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맙소. 그것은 아주 짧고 무뚝뚝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가 지금껏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존중, 그리고 인정.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야 할 약한 존재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였다. 두 사람의 계약 결혼은 이제 진정한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최민환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인 오정수를 확보했지만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죽은 듯이 숨어 지내온 그는 최민환의 보복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강지훈은 그를 설득하기 위해
법적인 보호 조치는 물론 그의 남은 여생을 보장할 모든 수단을 제안하며 끈질기게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팽팽한 수싸움이 이어지던 어느 날 지훈의 정보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최민환이 곧 열릴 스텔라 이노베이션의 연례자선 파티에서 무언가 큰일을 꾸미고 있다는 첩보였다. 강지훈은 즉시 최민환의 의도를 간파했다. 오정수 카드를 먼저 꺼내기 전에 자신이 가진 여론과 명성을 이용하여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자선 파티는 그에게 있어 최고의 무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위험을 피하는 것이 정석이겠지만 강지훈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피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이 전쟁을 끝낼 장소로 최민환이 선택한 바로 그 무대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날 밤 이하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최민환이 파티에서 분명 그녀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녀에게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그녀와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갈 거예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숨고 싶지 않아요. 당신 곁에서 함께 싸울래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단단했다. 그 순간 지훈은 그녀에게서 연약한 피보호자가 아닌 동등한 동지의 모습을 보았다.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 행사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을 모두 모아놓은 듯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최고의 옷과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한 채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파티의 주인공인 강지훈과 이하율이 등장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지훈은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여전히 서늘한 카리스마를 뿜어냈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하나는 눈에 띄게 불러온 배를 감싸 안은 채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미대생이 아니었다. 스텔라 이노베이션의 안주인다운 기품과 당당함이 그녀에게서 흘러나왔다. 최민환은 이미 행사장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곧 태어날 아이도 정말 기대되는군. 그의 말에는 독이 든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섬뜩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강지훈 역시 평온한 표정으로 그의 인사를 받았다. 이렇게 직접 와주시니 영광입니다. 회장님, 오늘 파티를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격렬하게 튀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파티가 무르익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강지훈의 기조연설 시간이 다가왔다. 그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행사장 전체의 조명이 꺼지더니 무대 한쪽 구석으로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로 허름한 차림의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에는 무언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남자는 마이크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이하율과 같은 미술대학을 다녔던 선배라고 소개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바로 그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채 돈을 위해 강지훈 회장을 유혹하고 자신을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라며 조악하게 합성된 사진 몇 장과 거짓으로 꾸며낸 연애 편지들을 흔들어 보였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폭로를 담기 위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하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든 것이 최민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객석 한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고 그의 후계자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최상의 시나리오였다. 모든 시선이 다시 무대 위의 강지훈과 이하율에게로 향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받는 듯한 기분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강지훈의 손을 잡았고 그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맞잡아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나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지극히 차분하고 냉정했다. 그는 연단으로 걸어나가 소란스러운 장내를 향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그리고는 눈앞의 남자를 향해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긴 시선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저분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재계에는 거짓과 모함 그리고 부패라는 이름의 암적인 존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스크린에서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민환과 무대 위의 남자가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을 담은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최민환은 남자에게 돈다발을 건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대사와 행동을 지시하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선명했다. 남자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최민환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강지훈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증거로 최민환의 유령 회사에서 남자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송금된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다. 완벽하게 준비된 덫은 이제 사냥꾼인 최민환의 목을 겨누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사람의 수법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바로 증인 오정수의 영상 증언이었다. 영상 속에서 오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 최민환이 어떻게 거짓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 강지훈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었는지 그 모든 진실을 낱낱이 폭로했다. 행사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에 휩싸였다. 최민환의 모든 추악한 과거와 현재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급하게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사방에는 보안 요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이제는 승리자가 아닌 몰락한 범죄자를 향해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팔로 이하율을 단단히 감싸 안은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자선 파티장은 전쟁이 끝난 폐허와도 같았다. 최민환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썰물처럼 흩어졌고 남은 하객들은 충격과 흥분 속에서 저마다의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수십 년간 재계를 암암리에 지배해온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그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더 이상 무대 위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단단한 팔로 이하율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를 모든 소음과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며 행사장 밖으로 이끌었다.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길을 트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지만 감히 그들의 앞을 막아서지는 못했다. 강지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는 그 어떤 질문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진 사람처럼 굳건하고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아수라장을 빠져나갔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냉랭하고 어색한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치열한 전투를 함께 치른
전우들이 나누는 말보다 더 깊은 교감과 안도감이 섞인 침묵이었다. 하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방금 전 겪었던 비현실적인 사건들을 되새겼다. 아직도 심장이 가쁘게 뛰고 손끝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옆자리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옆모습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이제 그 차가움이 그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강지우는 그녀에게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올라가 쉬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분명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하나가 방으로 들어간 뒤 그는 거실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길었던 하루의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복수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후련함 대신 알 수 없는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거나 혹은 그들의 상처를 씻어내려는 듯 격렬한 폭우가 쏟아졌다.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훈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비 오는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기일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공허함에 젖어있던 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가디건을 내밀던 한 여자의 모습.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밤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하나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가 제대로 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방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안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는 침대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가 오늘의 충격 때문에 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 안 좋은 거요? 그의 목소리에 놀란 하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모든 게 다 끝나서 안도감에.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정화의 눈물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는 세상을 온통 뿌옇게 만들고 있었다. 정적 속에서 빗소리만이 두 사람을 감쌌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부드러웠다. 그날 밤도 이렇게 비가 왔었지. 그의 말에 하나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 역시 이 비를 보며 그날 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마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놓듯 아주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최민환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의 비극에 대해서.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서툴렀지만 그의 모든 문장에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부모님을 잃은 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했는지, 어떻게 감정을 죽이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은 변명이나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행위였다. 나는 사랑이나 믿음 같은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소. 그것은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는 약점일 뿐이라고.
그래서 내 세상에 그 누구도 들여놓지 않았지. 그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직 그녀만을 향하고 있었다. 당신과 아이가 내 인생에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을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소. 해결해야 할, 관리해야 할 변수라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드디어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빗물에 젖은 유리창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틀렸소. 당신은 변수가 아니었어. 당신은 내 얼어붙은 세상에 균열을 낸 유일한 사람이었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지. 내 아이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소.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는 분노했고, 당신이 내 곁에서 잠들었을 때 나는 평온함을 느꼈소.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 싸워주었을 때 나는.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단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냈다. 얼음 같던 그의 심장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소, 이하율.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서툴고 투박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진실하고 뜨거웠다. 하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동과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 역시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외로움을 보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를 향한 연민과 믿음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서서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작은 몸이 그의 넓은 가슴에 꼭 맞았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이내 강한 팔로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서로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길고 긴 전쟁이 끝나고 상처 입은 두 영혼은 마침내 서로에게서 완전한 안식을 찾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찬란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진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자선 파티에서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대한민국 재계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최민환 회장의 비리와 범죄 의혹을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유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최민환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법률적 방패와 정계에 뻗어있는 인맥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었다. 그는 코너에 몰렸지만 여전히 건재한 자신의 힘을 믿으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에게 반격의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며칠간의 준비 끝에 재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강수를 두었다. 스텔라 이노베이션과 유성그룹의 긴급 합동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한 것이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두 거대 기업의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것은 최민환의 숨통을 공개적으로 끊어버리겠다는 강지훈의 마지막 선전포고였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양사의 주주들과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엄선된 경제 전문 기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잠시 후 굳은 표정의 최민환이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라고 주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곧이어 강지훈이 등장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한층 더 강하고 단단해진 모습의 이하율이 함께였다. 그녀의 존재는 이 싸움이 단순히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닌 한 가족의 명예를 건 싸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 자격으로 단상에 오른 강지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최민환을 비난하는 대신
먼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패라는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아야 할 때가 왔다고 선언했다. 그의 연설은 회의장의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말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악을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론을 마친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뒤편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유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이 나타났다. 그것은 최민환의 제국을 무너뜨릴 대서사시의 서막이었다. 강지우는 정보팀이 확보한 수백 개의 유령 회사 명단과 그 회사들을 통해 수조 원대의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세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회계 자료들을 공개했다. 암호화되어 있던 비밀 장부는 스텔라 이노베이션의 최고 해커들에 의해 모두 해독된 상태였다. 유성그룹의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두 번째로 그는 20년 전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스크린에는 오정수의 증언 영상이 다시 한번 재생되었고, 이어서 그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수십 년 전의 회계 자료와 계약서들이 공개되었다. 강지우는 법률팀과 회계팀의 분석을 통해 최민환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대형 건설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헐값에 자산을 빼돌렸는지 그 모든 과정을 데이터와 증거를 통해 낱낱이 입증했다. 이것은 한 기업인의 야망이 한 가정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피해 기록이었다. 최민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강지우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바로 이하율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는 대포 트럭 운전사를 고용했던 인물이 최민환의 최측근인 수행비서라는 사실을 통화 기록과 CCTV 영상을 통해 증명했다. 그리고 그 수행비서가 사건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으며 그 자금의 출처가 최민환의 비자금 계좌라는 사실까지 완벽하게 밝혀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비리를 넘어 살인 미수라는 명백한 형사범죄의 증거였다.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수록 회의장의 분위기는 최민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소리쳤지만 강지우는 그의 모든 반박을 더 확실한 추가 증거로 찍어 눌렀다. 그를 지지하던 세력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거나 그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순식간에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섬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강지우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다. 최민환 회장 당신은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최민환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그의 집무실에서 비밀리에 녹음된 파일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그는 부패한 정치인과 통화하며 강지훈을 그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파멸시켜주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떠벌리고 있었다. 그의 추악한 탐욕과 비열한 계획이 그의 목소리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 순간 최민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함, 그의 자신감, 그의 제국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찰 특별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의 최민환에게 곧장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최민환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주가조작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어제의 권력자는 오늘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었다. 길고 긴 악연과 복수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강지우는 단상 위에서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 선 이하율은 그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잡아주었다. 20년간 그의 삶을 지배해왔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의 승리는 완벽했다. 이제 그에게는 과거의 복수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최민환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게이트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최민환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부패의 제국 유성그룹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강지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무너진 유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인수하여 스텔라 이노베이션의 일부로 통합했고 나머지 부실 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재계의 오랜 병폐였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세상은 그에게 혁신적인 경영자라는 칭송을 보냈지만 정작 그는 더 이상 그런 세간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 기나긴 복수의 여정이 끝난 그의 마음속에는 허무함 대신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온기의 근원은 바로 이하율과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였다. 그는 이제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미래의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안정을 되찾았다. 강지훈의 저택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예전에 차갑고 삭막했던 공간은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다. 아기 침대와 장난감, 그리고 작은 옷가지들이 집안 곳곳을 채우며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같은 CEO가 아니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이자 예비 아빠가 되었다. 그는 태교를 위해 하나와 함께 산책을 하고 서툰 솜씨로 뱃속의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주말에는 부부 요가 교실에 참여하여 다른 예비 아빠들과 어색하게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다. 그의 변화는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에게도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무표정으로만 일관하던 회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그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실리는 광경은 그들이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나는 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매일매일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붓을 잡았다. 이제 그녀의 캔버스는 더 이상 어둡고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은 따스한 햇살과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곧 태어날 아이와 자신의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아준 남편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그들의 집은 이제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밤, 하나에게 진통이 찾아왔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강지훈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안절부절 못하는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허둥지둥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그는 분만실 앞을 떠나지 못하고 좁은 복도를 수십 번이나 오가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의 완벽한 수트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몇 시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강지훈은 자리에 멈춰 서서 숨을 멈췄다. 간호사가 하얀 속사계에 쌓인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고 나왔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다. 자신의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존재, 자신과 그녀를 반반씩 닮은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병원의 VIP 병실,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하나는 침대에 편안하게 기댄 채 곤히 잠든 아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런 그녀의 곁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1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차가운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계약서를 들고 하나의 앞으로 다가갔다. 하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힘주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또다시 잘게 찢어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과거의 잔재들을 자신의 손으로 깨끗하게 청산했다. 그는 차갑고 이성적인 책임감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가 이제는 완벽하게 끝났음을 선언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그는 찢어버린 계약서 대신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그녀의 침대 옆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있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기꺼이 몸을 낮추는 순간이었다. 그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긴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하율 씨, 우리의 시작은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었고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소. 이 계약서가 아닌 나의 진심으로 당신에게 청혼하고 싶소.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목소리로 물었다. 나와 그리고 우리 아들과 함께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소.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유일한 사랑으로. 하나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지금 이 순간의 벅찬 감동을 표현할 수는 없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때 잠들어 있던 아기가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 작은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강지훈과 이하나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시련과 오해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세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었다. 고독했던 CEO와 순수했던 여대생,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작은 아이. 완벽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